어디로 왔어요? 고대로 갔습니다. 아, 걔 고대가 아니야. 하지만 석사는 연대에서 했고요. 심장이 이제 팔았습니다. 한미 관계라든지 그쪽으로 좀 한국 유럽의 관계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런 거 별로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많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관련된 수업도 별로 없고. 자, 그러면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인 이야기요? 네. 우리 정치 얘기 많이 했는데 네네. 또 사실 내각이 아직 안 꾸며졌기 때문에 네네. 내가 꾸려지면 한번 더 부를게요. 네네. 뭐죠? 홍수가 났었다고요, 동네에. 홍수가 났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 그 다니엘 씨하고 동네하고 뭐 가까운 곳이에요? 한 3km 거리였어요. 진짜 가깝네. 맞아요. 저는 옛날에 학교 갈 때 그 랑을펠트라는 도시의 출신인데 바로 옆에 리바쿠즌이 있어요. 네, 차범근 네. 선수 옛날에 뛰었던 리바쿠즌 있잖아요. 리바쿠즌에서 중고등학교 다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우리 학교까지 갈 수 있는데 리바쿠즌이 이제 들어가는 그 저희 등교길이 다 잠겼어요. 차들이 다 잠겼고 거의 한 1.8m 정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동네의 모습이 그런 거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가족한테 전화했는데 할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방금 정원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조금 더 심하게 일어났던 지역들이 이제 에아프탈이라는 지역이고,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 보고 했었는데 깜짝 놀랐던 건 독일 아우토반 있잖아요. 네. 트럭 높이까지 물이 찼대요. 그러니까 일반 차들이 아예 잠겨가지고 많은 사상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기후위기의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동네예요? 영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오긴 하고, 그래요? 저도 어제 마치 이제 그린피스와 어떤 그 팟캐스트 같이 녹음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은 독일에서 1년에 50개에서 60개의 토르네이도가 요즘 일어나요. 토르네이도라고 하면 보통 미국 애리조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50에서 60개 이상이면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나가 독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큰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러면은 레버쿠젠이랑 가까운 동네면 서쪽. 네. 서쪽에서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국경이랑 가깝겠네요. 맞아요. 저는 한국 친구들도 독일 놀러 왔을 때 베를린이나 뮌헨까지는 사실 차 타면 최소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려요. 특히 뮌헨 옥토버페스트나 그런 데 가려면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암스테르담까지는 3시간이에요. 차 타고. 그래서 오히려 같은 독일 방문하는 것보다 네덜란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같이 구경시켜주고 우리 이모도 이제 아흔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초콜릿 사러 벨기에 갔다 와요. 거기는 벨기에 초콜릿 사러? 네.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그리고 진짜요. 이제 국경도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뮌헨에서 제가 갔을 때 제가 이제 원래는 살스부르크로 건너가는 거였거든요.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가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엄마랑 이제 얘기하다가 엄마 요즘 이제 새아빠랑 되게 자전거도 많이 타고 이제 그 하이킹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산책하고 뭐 등산 가고 하는데 사진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숲길이고 뭐 강이고 하는데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산책 한 2시간 했는데 그 땅이 네덜란드 땅일 때도 있고 독일 땅일 때도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시 하나 간판 하나만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유럽 사람들 뭐 독일 사람들 그렇고 내가 독일인이다 이런 정체성이 더 강한지 아니면 나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바바리아 사람이다 이게 더 강한지 난 프로시안이야 지금 프로시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그 주에 속하는 정신이 조금 더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들 대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좀 그래. 진짜 캘리포니아 약간 좀 더. 근데 저희는 그래도 독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지역의 어떤 뭐 사투리도 많고 뭐 음식도 대표 음식들도 다 있고 다 하지만 사실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우린 이제 독일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큰 역사적인 이벤트니까 저는 노트라인베스트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전 독일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더 많죠. 네, 제가 베를린 갔을 때 특히 느꼈던 거는 베를린 하면은 베를린 심포니가 있잖아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데 그 오케스트라 콘서트 홀이 너무 멋있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가봐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렇게 생긴 데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면은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1층 쫙 좌석 있고 2층 쫙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박스처럼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나중에 거야. 저도 영상만 봤는데 그 모습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뭐 음향 효과 더 내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서 이제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되게 좋아요. 저도 다음에 베를린 가면 베를린 필드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왈츠뷰네라고 있는데 이제 숲 무대라는 뜻이거든요. 숲 속에 있는 이제 야외 무대예요. 근데 거기서 오케스트라면 비 와도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우비를 쓰고 우산 쓰고 이렇게 그거 비 맞으면서 이렇게 그 콘서트를 봐요. 그래서 왈츠뷰네도 되게 유명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거기도 가서 꼭 한번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네, 음악 좋아요. 잘 모르긴 하지만 작곡도 하잖아요. 네, 그러고 있어요 요즘. 네.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 다니엘 씨가 사실은 이제 작곡을 하고 본인이 그 자작곡을 또 피아노로 쳐서 음반도 내고 네네. 콘서트도 하고. 네. 언제부터 배운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사실 짧게만 배웠어요. 피아노를 10살부터, 만 10살부터 13살? 12살, 13살까지만 배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선생님의 남편이 랑겐펠트 시내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셨는데 저보고 혹시 오르간 배울 생각 없냐고 해서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피아노에서 이제 오르간으로 넘어가서 오르간 한 5년? 6년 정도. 그래서 피아노는 사실 오래 치지는 못했어요. 2017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계속 좀 저만의 음악 만들고 싶다는 생각해가지고 이제 저희 곡들도 연주하고 뭐 기존에 있었던 곡들도 좀 이제 연주 다시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재즈 쪽으로 좀 더 가고 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피아노를. 네. 음표도 잘 못 읽겠어요 이제는. 근데 또 하다 보시면 또 금방 또 배우실 거예요. 뭐랄까 그 처음에 비정상회담에 나왔을 때도 피아노를 쳤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그때는 정말 연주는 형편이 없었어요.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너무 떨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때는 정말 피아노가 저에게 그냥 취미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한국 갈 돈을 벌기 위한 그냥 취미 활동. 그 당시는 이제 düsseldorf 공항 그 터미널 내에 어떤 카페에서 가끔씩 그냥 주말에 그냥 조금 치고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알바 개념 슬래시 취미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개념이 저한테 좀 많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던데. 네,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고 음악의 어떤 힘, 어떤 의미를 요즘 훨씬 더 나이 들어서 그런지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게스트가 나오시면 조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네네. 찾아봤어요. 네. 다니엘 씨가 냈던 음원들 들어서 이제 보는데 저는 그 곡이 되게 좋았어요. 페리테일 2. 그 연주도 형편이 없었는데. 내가 들으면 그만인 거야.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선하고 좋았고 근데 굳이 자작곡을 한 이유가 있어요? 곡을 내면 뭐 이제 예술 특히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저희 아바타 하나 만드는 느낌이에요. 저한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있었던 곡들 연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저도 그거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데뷔시 곡들 잘 안 알려져 있는 곡들 뭐 그런 곡들도 같이 연주하면서 나의 곡을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같이 병행하면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나의 아바타가 되고 나의 어떤 그 당시의 나를 제일 잘 대변하는 작품이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그 작품을 내는 순간에 그 듣는 사람들의 작품이 되기도 하죠. 특히 연주 음악은 가사가 안 들어가니까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강요하지는 그러니까 강요한다기보다 엄청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하나의 돌처럼 뭉쳐있는 그런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지만 한번 이제 냈을 때는 또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로 계속 하게 되고 이게 나의 분신 같은 것을 작품이라고 녹아내려갖고서 딱 내놓고 난 다음에 그거에서 뿌듯함도 있고 내 분신이라고 딱 내놨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는 이렇게도 내가 보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 곡을 듣고 저한테 어떤 피드백을 줄 때 오히려 제가 더 깜짝 놀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인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모닝 타이드라는 곡을 이제 첫 앨범에서 냈는데 그때 원래 어떤 느낌을 내려고 했냐면은 이제 아침에 제가 바다 옆에서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막 파도가 엄청 이렇게 몰아치고 이럴 때 해변에서 조깅하고 달리는 심지어 비 맞으면서
그 약간 그 느낌 너무 좋아서 그 곡을 통해서 좀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원 같이 다녔던 친한 친구가 자기는 숲속에서 걷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엄청 다르네? 막 얘가 다 해석이 다 달라요. 또 재즈를 하신다고 이제는. 예, 그러니까 뭐 완전 재즈로 갈지 그건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아마 더 그쪽으로 이제 살릴 것 같아요. 재즈도 제가 여태까지 잘 몰랐던 분야이기도 하고 어쩌면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 요즘 유튜브 통해서 정말 다양한 곡들 듣고 다양한 아티스트들 음악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곡이 매번 새로 탄생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시 레슨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교수님한테 레슨 더 받고 좀 더 다양한 연주를 아마 앞으로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완전 기대감 좀 있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되게 꽂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브렛 멜더라는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키스 제렛 당연히 요즘 좀 많이 들으려고 하고요. 최근에 알게 됐던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원래 발리 출신 피아니스트인데 이름이 조이 알렉산더예요. 그 친구의 그 연주도 너무 좋고 클래식 피아니스트들 중에 당연히 뭐 조성진 씨, 손여름 씨의 연주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요. 클래식 연주들 중에도 되게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서 여태까지 이런 거 왜 몰랐을까. 이제 30대 중반 되면서 이미 후반이 됐군요. 3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야 이런 좋은 음악을 알게 되는 건 조금 후회감 좀 많아요. 또 무슨 그런 말씀을. 네, 30대 후반이면 한창인데. 제일 중요한 걸 안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어쩌다 오게 된 거예요? 하도 오래전이라. 몇 년 됐죠? 2008년도에. 좀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네. 14년 차이죠, 이제는. 그때 교환학생으로 왔었어요. 교환학생으로 왔었는데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원래 계획하고 있었고 한국 오고 싶었고 고대로 갔습니다. 걔 고대 가냐? 하지만 석사는 연대에서 했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심장이 이제 팔았습니다. 네, 사실 연구전이죠. 네, 연구전인데. 그치, 연구전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고대 미국 사람 한 명이 나왔고 이상한 말 하고 갔어. 고연전이라고. 저도 마음이 조금 더 연대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고대 시절도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그랬었죠. 뭘 했었어요, 전공이? 석사 때요? 네. 석사 때는 한국학이랑 국제관계, 외교안보 쪽으로 했었는데 외교안보 쪽을 많이들 하네요, 진짜. 네. 확실히 여기 오시면. 그래서 남북관계라든지 뭐 한미관계라든지 그쪽으로 좀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유럽의 관계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별로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많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관련된 수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물론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광부 간호사분들이 독일 갔던 뭐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옛날 동독하고 북한의 관계라든지 사실 되게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학교는 조금 더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대다수라 그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근데 원래 약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국제 관계가 동북아 쪽하고 이제 미국하고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 있긴 해요. 네. 유럽 쪽을 연구를 해서 유럽하고 한국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막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공부를 끝내고 계속 있게 된 거는? 그쵸. 그러니까 원래 박사까지 할까 하다가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국에서.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독일에서 하면은 사실 한 달에 한 학기에 30만 원 주면서 박사 할 수는 있거든요. 30만 원? 네. 심지어 그 안에 무료 교통카드 무제한으로 다 포함되어 있고 진짜요? 동아리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학비가 워낙 싼 나라니까. 잠깐만, 타일러는 미국 학기 비싸고 한국 왔는데 네. 우리 다니엘 씨는 지금 한국 학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쵸. 너무 비쌌죠. 그래서 원래 박사까지 해서 저도 교수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공부도 재밌었고 뭐 독일에는 한국학이라든지 유럽하고 한국 간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못하고 일단 그럼 취업해야겠다 했는데 취업도 어려웠어요.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여기서 교환학생으로 유학하기는 좋은 나라인데 재밌는 나라이지만 사실 여기서 현장에서 커리어 빌딩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지 않은 이상 여기서 기업에 취직하고 나의 어떤 경력 쌓아가기는 되게 어려운데, 왜냐면은 한국 청년들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 먼저 취업도 하고 그래야지 뭐 나중에 외국인들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건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막말로 취업이 안 되고 비자 만료돼가지고 독일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 4개월 정도 뭐 알바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다시 이제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서 잠깐 조그만 회사에 취직하다가 갑자기 비정상회담이 터진 거죠. 섭외가 들어와서 그럼 해볼까 하다가 인생이 달라졌죠.
그 인생을 다르게 해준 분이 그 영국 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제임스가 있죠. 네, 제임스한테 늘 감사하고 본인은 늘 후회되고 아 프로그램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임스가 이제 박사 됐고 네. 교수 됐으니까 그래도 또 방송 활동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여기 와서 공부를 한 외국 학생들이 여기서도 커리어 빌딩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또 한국한테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것도 저의 전공에 어떤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학이랑 국제 관계 하는데 저도 생각했을 때는 아 그러면 졸업해서 연대 국제대학원 졸업해서 EU 들어가거나 어떤 다른 국제 기구 들어가고 아니면 독일 대사관에서 뭐 취업해서 뭐 엄청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또 이해 가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방송인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봐주셔서. 네. 네, 이제 또 이제 재즈 뮤지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앞으로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독일에 또 가게 되면 독일에서는 또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독일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독일은 이제 갈 일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휴가 아니면은 앞으로는 좀 음악 활동의 어떤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운동도 저에게 늘 좀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합기도 사범으로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크게 막 엄청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비율만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대로 가도 뭐 아무 문제 없고요. 지금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하고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도 많고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있고요. 정말 바랄 거 없어요. 지금은 진짜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지금 너무 좋아요. 네. 뮤지션으로서의 다니엘 씨를 더 많이 만나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콘서트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번 달 저에게 좀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이제 연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32일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한 50분 정도 야외 무대에서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이제 공연하고 그거 굉장히 기대되고요. 11월 달도 이제 서울 재즈 위크 원래 7월 달에 그렇죠. 예정돼 있었지만 이제 연장됐고 그래서 미뤄져서 11월 달 그것도 이제 연주하고 앞으로는 그런 작거나 크거나 그런 공연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죠? 네, 요즘 이제 럭키 형이랑 알베르토 형이랑 사모사라는 채널 계속 하는데 여러분 뭐 시간 되시면 뭐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만 살짝 하시면은 되니까 뭐 혹시 콘텐츠가 재밌으시면은 함께 하시면 좋죠. 네. 제가 이제 가끔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는데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럭키 씨가 그렇게 웃긴 줄 몰랐어요. 이 형은 정말 저희도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웃었어요. 진짜 너무 웃었어요. 사실 독일 총선 이야기를 한다고 그 미명하에 정말 모시기 힘든 우리 셀럽 다니엘 린데만 씨를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다음에 뭐 연주 끝나고 좀 한가해지면 한 번 더 나오셔서 콘서트 할 때 어땠는지 그 얘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